침묵의 기술, 말 한마디 없이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법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할 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논쟁에서 패배한 것 같은 씁쓸함을 안고 돌아서야 했던 순간 말입니다. 마치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내가 뱉은 모든 단어가 오히려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만 제공한 것 같은 그런 기분. 어쩌면 당신의 주변은 목소리만 크고 남의 말을 끊고 교묘하게 조롱하며 자신감으로 포장된 오만함으로 모든 대화를 지배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침묵은 나약함의 증거이며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 것은 굴복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패배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닌 말의 부재, 즉 침묵 속에 존재해왔다면요? 역사상 가장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소수의 용기 있는 자들만이 인정하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는 사람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싸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내 아이디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모든 대화가 진리를 둔 한판의 전투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니체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며 무한히 더 지적인 길. 그는 침묵이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존재감 그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의 평정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의 그늘에 가려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진심을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공허함을 안고 대화를 마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평온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동안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착한 사람, 만만한 대상이 되는 것에 지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침묵을 굴복과 혼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침묵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논쟁에 뛰어들 필요조차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침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준비를 하십시오. 단순한 무반응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는 궁극의 답변으로서의 침묵을 말입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반박하고 바로잡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진실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믿도록 세뇌당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나약함, 즉 약해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증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뒤에는 연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이에 제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착각하며 모든 대화를 자존심이 걸린 싸움터로 만들어버리는 위태로운 자아 말입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쟁할 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그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 그것을 재확인하려 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논쟁은 지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서사를 통제하려는 자아의 필사적인 외침이자
방어적인 갑옷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당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게임에 말려들었고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고 검증받고 싶어하는 욕망의 덫에 갇혀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를 가축대의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착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이들의 행동 양식이죠.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바로 그 마음이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니체가 말했듯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과 비판, 거절 앞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힘은 말싸움에서의 승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완벽한 자기 통제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주변 모두가 이성을 잃고 흥분할 때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힘. 당신이 감정적인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 힘은 더욱 강력하게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논쟁이라는 게임은 하나의 연극 무대와 같아서 가장 먼저 일어나 연기하려는 자가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니체는 반응하는 마음이 곧 종속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그저 관찰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한 마음입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말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이 우리의 힘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그의 이상적인 인간상, 리버맨시, 즉 초인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평범한 도덕의 한계를 초월하고 절대적인 자기 통제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 이제 우리는 이 초인이라는 존재를 탐구하고 그가 어떻게 침묵을 지배의 무기로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힘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침묵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지혜를 탐구할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니체는 나약한 자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비참함과 마주하며 그것을 강함으로 변환시킬 용기를 가진 소수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평범한 인간은 관습과 도덕주의, 타인의 박수갈채에 대한 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드물고 위험하며 자유로운 또 다른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위버맨시, 초인입니다. 초인은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상대로 세상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가 종종 이 모든 일을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해낸다는 것입니다. 초인은 토론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값싼 감정 게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이해하며 언제 말하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또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그것은 설득하려 애쓰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감 그 자체를 각인시키는 언어입니다.
초인의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협이고 권위이며 완벽한 자기 통제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칠 때 그는 단지 눈빛만으로 존경심을 이끌어냅니다. 다른 이들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때 그는 그저 평온하게 상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약점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의 침묵은 하나의 벽과 같습니다. 그 벽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하려 애쓰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며 결국 스스로 균형을 잃고 무너집니다. 이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며 전략적인 절약입니다. 초인은 내뱉는 모든 단어가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감정적 반응이 약점을 노출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이미 초월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침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소음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침묵을 지배하는 자가 곧 왕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규칙, 자신만의 도덕을 창조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죄책감이나 공포, 인정욕구로 조종할 수 없는 개인보다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이 모든 조종 메커니즘에 대한 완벽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 때 그의 말은 하나의 제국을 무너뜨릴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이 침묵을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단순히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위협을 느끼는 걸까요? 기대했던 대립이 압도적인 부재로 대체될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심리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탐구할 내용입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이 타인의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혼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외부의 저항이라는 위안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주장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상대는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이 말하는 것과 실제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순간 그들의 위장은 힘을 잃고 벗겨져 버립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미 대립적인 상황에서 침묵이 판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단지 경청하고 있을 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노출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응답과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판단하고 있나? 내 불안감을 눈치챈 건 아닐까?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걸까? 이 심리적 전쟁터에서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작용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모두가 느끼는 곳을 베어버립니다. 니체는 현대 심리학이 이를 확인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그에게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반응에 대한 노예로 살아갑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허영심 때문에 반응하며 잊힐 것이 두려워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배하는 우월한 정신을 가진 자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건네는 모든 단어가 적에게 주는 패이며 모든 감정적 반응이 공격할 지점을 드러내는 비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침묵은 조종자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상대의 반응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순환을 깨뜨리고 조종자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길을 잃고 정체를 드러내며 그토록 숨기려 했던 약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스위치를 켭니다. 거절, 유기, 굴욕의 트라우마를 활성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상대방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자신의 말이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애적 자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아픈 곳, 바로 그 환상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강인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불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 즉 반응하고 정당화하고 설명하려는 충동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침묵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자기 극복을 요구하며 자기 극복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침묵이 타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불안감을 활성화시키고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며 가면을 벗겨내는지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이 힘을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침묵을 의식적인 무기로 변환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떤 논쟁에서든 이기는 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배우는 순간 그 누구도 더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침묵의 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침묵을 정밀한 무기로 변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는 방어적인 방패가 아니라 상대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의 가면을 베어버릴 준비가 된 날카로운 칼날로서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혹독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반응을 외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을 요구합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반응하고 싶어하고 정당화하고 싶어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독입니다. 당신이 그 욕망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고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당신이 그 필요성을 죽일 때에만 태어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진실은 존재하기 위해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말입니다. 침묵의 두 번째 무기는 관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설명의 길을 잃고 말로 공허함을 채우려 할 때 당신은 듣습니다. 하지만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숲에서 먹잇감의 발소리를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당신은 행간에 숨겨진 두려움, 미묘한 모순, 오만함으로 위장된 불안감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입을 연다면 당신의 말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감정적 영토를 완벽하게 장악한 자의 정확성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지속되게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멈춤, 즉 포즈는 긴장감의 요소이며 긴장감은 힘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말하는데 그것이 오지 않을 때 그들은 내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불편함이 커지고 그들의 마음은 추측과 두려움, 편집증으로 공백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침묵을 동반한 당신의 단순한 시선 하나가 잘 짜인 10문장의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은 우위를 잃고 조심스러워지며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상호작용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반응하는 자에서 대화의 중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순수한 지배력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침묵을 수동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니체는 결코 나약함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능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며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선택하며 굳이 드러낼 필요 없이도 느껴지는 종류의 힘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 침묵이 이미 해야 할 모든 말을 한 바로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단 한 문장, 정확한 논평, 논쟁을 끝내는 한마디를 던질 수 있습니다. 더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더 진실되고 더 깊으며 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기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민감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기 위해 침묵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전부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당신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매일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필요 없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정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침묵이 더는 전략이 아니라 자기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소리 없는 비명이 될 때,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 위에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침묵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삼키고 논쟁에서 양보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는 것이 성숙함의 동의어라고 믿는 것.
침묵을 지키는 것이 평정심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경우 이런 종류의 침묵은 지혜가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복종이라면 말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잔인할 정도의 명확함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길들여진 항복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차분함, 경청하는 능력, 눈 감아주는 관대함, 대결을 피하는 성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눈치챈 적 있나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며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싸울 가치가 없다고,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 당신은 이 거짓된 평화를 위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결코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노예의 도덕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구축한 가치체계. 그것은 체념과 죄책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무효화하고 위축시키고 순응하도록 가르치면서도 그것에 대해 미덕을 느끼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체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이 쇠사슬을 끊으려는 사람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복종에 동참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당신을 삼키는 이런 종류의 침묵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의 힘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는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되어주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체가 힘의 의지라고 부른 것의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힘의 의지는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침묵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존재의 침묵이 태어나야 합니다. 굽히지 않고 굴욕당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침묵. 혼돈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말 한마디 없이 상황의 흐름을 바꾸는 침묵. 이것이 니체가 존중했을 침묵,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개인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조종당하는 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 안에 가축대 도덕을 죽이고 침묵 속에서도 권위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니체 철학의 가장 강력한 인물, 바로 초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그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당신은 이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지배하고 그것으로 군림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공허함이 아닙니다. 문장 사이의 빈 공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순수한 존재감입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이며 당신이 더는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빚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결코 생존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월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회가 강요한 가면을 찢어버릴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초인의 침묵은 억압받는 자나 겁쟁이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전사의 침묵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의 고요함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침묵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결정하고,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당신의 진실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니체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모욕이며, 이런 종류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침묵은 그 톤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더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권위와 경계선,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언을 담은 보이지 않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침묵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깊이를 담게 되었고, 당신의 존재는 무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는 소리치고, 강한 자는 침묵하며, 지혜로운 자는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지혜로운 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계속되는 탐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더욱 확장시켜 당신의 마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계를 넘어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